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부동산 침체 장기화 조짐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시장이 빠른 속도로 지금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쏟아지는 입주 물량을 견뎌내지 못하고 강남, 강북할 것 없이 계속해서 집값이 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2달 새에 최대 1억 원이나 집값이 내려가는 곳도 있다고 하고요. 깡통 전세 대란에 대한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점점 더 분위기는 좋지 못한 또 연말 분위기입니다. 알면 돈 되는 자산 관리 꿀팁 오늘 머니맨에서는요. 전세 하락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자산 관리 편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실생활 속에서 궁금해하시는 자산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그 요령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마 또 이제 연초에 이사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오늘 소중한 꿀팁 얻어가신다면 많은 도움되지 않을까? 저희가 또 심사숙고해서 오늘 주제 마련했으니까요.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 전화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저희가 빠른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는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여러분들과의 연결 통로로 열어두고 있는데요.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블록의 최유진 이사와 함께 꾸며드릴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사이 얼굴이 더 확 피셨어요. 네. 네. 어제 또 크리스마스여서 얼굴이 피신 게 아닐까. 네, 그럼요. 네. 잘 보내셨어요? 저는 열심히 일하면서 소같이 일 열심히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일도 열심히 했는데 놀기도 최근에 너무 놀아가지고 편도선염이 걸렸었어요. 멋있는데요, 근데? 네,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병원 가서 링거를 맞고 왔는데 사실 오늘 저녁 방송 굉장히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약이 좋긴 좋은지 금방 또 나와서 이렇게 또 생생하게 시청자분들과 또 앵커님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사님 언제나 파이팅이 넘치시기 때문에 정말 일도 열정적으로 하시지만 제가 알기에 정말 노는 것도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되셨어요? 올해 연말 송년 행사가 많으셨을 것 같아서 거의 다 마무리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남았습니다. 아직 몇 발 남았습니다. 조금 더 약의 기운을 받으시면서 약으로 지금 버티면서 오늘 이미 다 나았기 때문에 내일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저희 머니맨에서 힘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또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쵸? 올해가. 저는 벌써 이제 내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사님은 내년에 가장 이루고 싶은 일 어떤 거세요? 사실 내년에 계속 이루고 싶다는 거는 저는 좀 거창한 계획을 매해 세운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게 있는데 주 단위로 작은 계획들을 세워서 그러니까 작심 3일을 이제 한 작심 일주일. 작심 일주일을 이제 1년 동안 하자. 오히려 이제 이런 계획들이 이제 물론 이제 굵직굵직한 이제 그런 큰 로드맵이나 마일스톤은 잡겠지만 오히려 하루하루 되게 주 단위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지금의 나와 이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어서 사실 저는 주변 분들한테 이런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 되게 당황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제가 매일매일 되게 파이팅 넘치게 살다 보니까 엄청 거창한 그런 계획이나 꿈이 있을 것 같다고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트렌드를 파악을 하고 사실 그 하는 일이 이런 거다 보니까 되게 이제 늘 돈의 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트렌드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늘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면 계획을 뭔가 할 거야라고 이제 거창하게 세우다 보면은 왠지 계획만 세우다 이 시간이 가가는. 그러다가 뭔가 사람이 또 성취감이 있을 때는 조금씩 하면서 그 성취해가야 굉장히 또 성취감도 있고 좋은데 괜히 거창하게 세웠다가 그걸 못 이루면 왠지 모를 뭔가 패배감과 본인한테 뭔가 자괴감도 들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짧게 그렇게 세우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가시는 걸 더 좀 추천을 드려요. 자기개발 꿀팁까지 오늘 주셨습니다. 일단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 단위로 굉장히 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아마 계획이 될 것 같은데 주 단위로 계획을 세워보면서 저희도 내년에는 한번 365일을 알차게 살아보는 게 어떨까? 네, 또 저희한테 자기개발 꿀팁까지 네,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이제 전세 대란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를 준 사람도 그리고 이제 전세를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어떤 부동산의 시세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꿀팁, 네, 자산관리 꿀팁을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사님? 네, 일단 뭐 앵커님께서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현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 이제 지난달과 이제 이번 달에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서울과 뭐 수도권 네. 네, 이제 전월세 관련된 거나 이제 전세값 동향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볼까요? 우리가 이 시세를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10개월에 최대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일단 11월에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이 일단 네. 과거 5년 평균 거래량보다 38.7%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40%나? 네, 거의 40%가 오, 떨어졌고요. 급감이네요. 네. 뭐 수도권 역시 27%, 거의 30%가 감소했습니다. 사실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게 큰 이슈였는데 네. 이걸로 시중에 이제 매물이 귀하긴 한데 그래도 수요가 워낙 이제 얼어붙었기 때문에 일부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집값을 조금씩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끌어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증시라든지 이런 네. 거에 비하면은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낮아 보이지 워낙 이제 집값이나 이런 것들은 단위가 크다 보니까 그럼요. 이런 네. 0. 몇 프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되잖아요. 사실 이제 수요자분들이 지금 집을 사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관망을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사실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음을 먹기가. 네, 예. 사실 뭐 제가 작년에 세무사님 모시고 와서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계속 관망한다라고 했는데 또 1년이 지나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눈치 게임을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길어지고 있어요. 계속 네. 장기화되고 있고요.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이제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각각 16.9%와 16.5%가 올랐는데요. 일단은 하지만 이제 9.13 대책 이후에 네.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가가 각각 0.23%랑 0.42%가 하락을 했습니다. 2012년에 이 조사가 KB부동산에서 시작된 이래에 네. 최초로 지금 서울의 25개구의 전체 전세가가 모두 떨어진 사례는 우와. 이번이 최초라고 25개 하더라고요. 자치구 다. 네, 전체가요. 네, 지금 보시면 다 이렇게 한 곳도 올라가지 않고 지금 뭐 그러네요. 강동구, 이제 뭐 동작구, 송파구, 강남구, 네. 수도권 평균도 다 이렇게 떨어졌고요. 지금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경기도권, 이제 경기도권, 광명, 수도권 의왕. 네. 전부 다 이렇게 떨어진 추이가 이제 보면은 그만큼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다라는 네.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제가 보니까 어떤 곳은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억이나 네. 두 달 사이에 그렇죠. 가격 떨어졌다라는 거는 사실 그 진짜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전세를 내주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럼 이게 일시적인가 아니면 추세적으로 더 갈 건가 요거를 판단해 보는 게 전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사실 저도 이제 2, 3년 전에 네. 그러니까 확 이제 증시가 좋아지면서 그때 금리가 이제 되게 낮아지면서 다들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끌어서 증시도 이제 주식도 사실 대출을 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이런 걸로 많으시죠. 갭 투자를 굉장히 많이 네. 해서 붐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재미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최근에 저도 이제 그렇게 그 상승세를 못 하셨던 분들 중에 네. 제 자산관리 고객 부부분들이 특히나 부부나 신혼부부들은 특히나 집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싱글이면 모르겠는데 다들 네. 이제 보금자리에 대한 마이홈에 대한 로망이 다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늘 말씀하시던 게 백날 이렇게 금융상품 뭐 펀드나 이런 걸로 돈을 모아봤자 집이 없으니까 불안하다.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는 기회를 분명히 줄 거니까 기다려라. 기다리셔야 된다. 했는데도 말 안 듣고 진행을 하신 부부들이 계셨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연락을 최근에 못 하시게 됐는데 그게 이제 집값이 사고 나서 굉장히 많이 수도권 쪽에 떨어지게 되는 네. 좀 불상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엔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은 네. 일시적인 그냥 추세가 아니라 좀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더더욱 이제 기회로 이제 보여질 수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올해 전국 45만 가구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입주 물량이 이렇게 좀 나왔다는 그런 덕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맞는데요. 네, 공급이 되게 많은 그렇죠. 거죠. 공급이 지금.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올해도 이렇게 많았는데 내년 2019년에는 또 37만 가구나 또 추가적인 공급이 있습니다. 신규주택이 또 쏟아지는군요. 네, 사실 예. 뭐 올해 45만 가구 정도면 내년에는 예를 들면 입주 물량이 뭐 반 정도나 좀 줄어든다고 하면은 그 이제 가격이 희석이 되거나 네. 공급이 좀 줄어들면 수요가 그만큼 이제 다시 희석이 돼서 네. 집값을 안정화시킨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추가적인 공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새 아파트 물량이 굉장히 이제 많아질거든요. 특히 이제 내년 1분기죠. 1월에서 3월 네. 사이에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분기에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전년 대비 23%나 증가한 6만 5,798 가구라고 합니다. 거의 6만 6천 가구 정도 되는데요. 서울이 1만 5천 정도, 네. 그리고 인천, 경기가 5만 4,200. 그리고 뭐 1분기 중에서 서울 강남권에서만 레미안 블레스티지에서 거의 2천 가구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화성시 뭐 힐스테이트 동탄 2차, 그리고 뭐 사랑으로 부영 같은 경우도 뭐 2,600만 가구 정도 해서 굉장히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를 많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올해가 물량이 많았으니까 내년에 공급이 없으면 좀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인 추세가 아니라 공급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적인 그 시세가 좀 네. 상승할 기미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3기 신도시도 이제 선정이 되면서 그쵸. 향후에도 계속해서 공급 물량은 조금 늘어날 것 같은데 걱정이 정말 되네요. 네, 네. 이게 일시적일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하고, 네, 그럼 네. 저희가 대비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세값이 내려가면은 사실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잖아요. 그쵸. 네, 그렇지만 이제 이사를 가야 되거나 내가 전세 자금을 빼서 아니면 임대를 줘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것 같거든요. 계속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말씀해주신 대로 아직까지 그 집에 대해서 뭔가 구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런 네. 거를 이제 기회를 삼으셔가지고 그 저렴한 금액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싸게 이제 집을 구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걸 또 자산관리 전략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차인에게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 이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에 많이 떨고 계세요. 뭐 네. 이제 역전세 난 우려나 뭐 깡통 전세 이런 것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은 또 이사도 못 가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도 실제로 이제 보니까 보증금이 좀 입주했을 때보다 떨어지는 역전세 난, 그리고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지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담보대출까지 낀 집이라면 경매로 넘어갈 우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최근 이제 입주 아파트가 크게 늘고 있고 또 이제 집값 하락 흐름이 이어지면서 올해 경남, 경북, 충북 등 이런 지방 부동산 시장을 강타했던 그 깡통 전세가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까지도 이렇게 북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깡통 전세 정말 말만 들어도 네, 무시무시하잖아요. 그쵸. 느낌이 오거든요. 네. 깡통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깡통 전세가 좀 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들도 최근에는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자세하게 원임에서 다뤄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 신문 이제 헤드라인에도 나오는 것처럼 뭐 깡통 전세 우려와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2배가 증가했다. 네, 뭐 이제 전세 반환 보증 가입 금액 1년 새 뭐 1조가 증가했다. 이런 헤드라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네. 사실 일단 깡통 전세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대출액이 이제 많은 집이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이 이제 받지 못하는 하나도요? 네, 그런 경우를 이제 상태를 말하는데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제 많이 커지다 보니까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더 늘고 있다고 하는 시그널이 사실 좋지만은 못한 거죠. 그쵸. 근데 또 제 주변에서는 네. 이런 부동산 하락이나 이런 깡통 전세에 대해서 우려하셨던 부동산 투자의 그 귀재분들은 또 2, 3년 전부터 네. 경매 공부를 그렇게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매물을
잘 찾으시려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씁쓸하지만 네. 투자의 기재들은 또 그런 위기를 늘 기회로 잡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당하는 거는 준비를 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그 귀한 자기의 전세 보증금을 이제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사실 자산이라는 게 보통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자산 관리에서는 네.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이라든지 뭐 그런 보험료나 보험금 나가는 거 마찬가지죠. 새나가는 네, 지출들. 새나가는 지출을 최소한 막고 줄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사실 주변에서 진짜 열심히 돈 모으셔도 전세 보증금 주변에 날렸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주변에 한 달이 건너면은 그렇게 많이 계신지 몰랐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이제 주택 도시 보증 공사에 따르면요 올해 연초부터 이제 올해 11월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가구가 7만 6,326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건수를 지금 가입을 한 거죠. 그러네요. 작년 가입에는 네. 4만 3,918건이었는데요.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그 가입을 했다고 하니까 그 사실 이건 좀 역설적으로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은 그만큼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가입을 많이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가입을 지금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네. 늘어서 가입하신 분들은 이걸 대비하신 걸로 보시면 되고 아직 이 시청자분들 중에 가입 안 하셨거나 네, 주변에 네. 뭐 필요한데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꼭 알려주시더라도. 알려주셔가지고 네.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리스크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전세 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전 재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얼마나 많은 돈을 저희가 이제 보금자리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책을 세워두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 그래서 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저희는 준비된 자잖아요. 머니맨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장치를 꼭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이사님께서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전세 가락 시기 그 기간이 조금 길어질 거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네. 장치들과 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네, 한번 네. 살펴볼까요? 일단 뭐 오늘 주제는 제가 조금 전에 현황이나 이런 네. 최근 추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일단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런 전세 하락기가 지금 단순히 추세가 아니라 장기화되고 있으니 내년에도 이제 추가적인 공급이 있으니까 네. 단순히 지금 최근에 나왔던 그 3기 신도시 나와도 마냥 이제 수도권도 깡통 전세가 안 올 거라는 이제 보장이 없잖아요. 북진 가능성 진짜 충분히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네. 체크 포인트 5가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한번 열어주시죠. 네. 네. 전세 자금 대출 보증서에 지금 MC까지 하신 네, 거죠? 죄송해요. 네, 보증서의 보장 범위는 네.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지. 네. 범위가 다양한가 봐요. 네, 그렇죠. 이 부분 관련해서도 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이렇게 주셨는데 뭐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A 씨는 얼마 전에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2년 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보증에 가입한 사실이 기억이 났는데 이 해당 보증서는 은행 대출금에 대한 상환 보증이었다. 이거가 지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치? 네, 딱 그쵸. 펼쳐봤더니 상환 보증금이었어요. 그래서 신속히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4년 보증금을 이제 4천만 원이죠. 회수를 하려면은 저기 뭐라고 빨간색 전세금 글씨가 반환 소송을 네. 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하셨다라는 네. 사례가 조금 나와 있는데 그쵸. 이것도 잘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 이 사례에서 체크 포인트는 2가지인데요. 네. 일단 여기서 이제 먼저 키워드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여기 먼저 나오는 전세 자금에 이제 처음 이제 보증에 가입을 했는데 나는 그냥 가입을 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오늘 그냥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나 반환 보증 가입했잖아라고 했는데 체크해 보니까 아니에요. 네. 상환 보증이었던 거예요. 네. 반환 보증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냥 보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 네. 가입한 경우 예를 들면 보험으로 치면은 네. 이게 상해보험인지 이게 중심보험인지 이런 걸 이제 잘 어떡해요. 헷갈리셔서 네. 이제 그 적절하게 보상을 못 받는 그런 거랑 비슷한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먼저 전세보증금 상환보증이라고 하는 거는 세입자가 그 은행에 전세 대출금을 상환할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 네.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에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그런 제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이후에도 예를 들면 세입자가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를 상환 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저희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는 반환 보증. 반환 보증은요. 네.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깡통 전세라든지 그런 네네. 것들이 우려됐을 때 대신 보증기관이 임대인이 지불을 못했을 때 지불을 해주는 경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번보다는 2번 쪽 관련해서 그 안정장치로 반환 보증이 있어야 네. 소중한 이제 전세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받을 수가 있는데 보증이 그냥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혀 그냥 도움이 안 되는 네. 상환 보증을.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첫 번째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게 네. 보증이 가입되어 있는데 반환 보증인지 상환 보증인지. 그래서 여기 이 절차도 보시면 보증기관에서 두 가지 보증 형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임차인, 대부분이 뭐 임대사업자분들도 많이 시청자분들 중에 계시겠지만 그쵸. 네, 임차인으로 이제 전세로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이 사이의 이해관계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어떤 부분에 보증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분의 입장에 대입해서 보니까 굉장히 그쵸, 당황해서 네. 좋다고 해서 딱 열어봤는데 뭐냐 이런 그쵸.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은 게 맞아요. 전세 가격이 이제 또 하락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반환을 못 해준다. 사실 뭐 버티면은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법적인 소송으로 가면 되지만 엄청난 또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되고 정신적인 또 스트레스가 심하기 네. 때문에 무조건 해놔야 되겠네요. 반환 그쵸. 보증. 사실 근데 뭐 다시 상환 한번. 보증만으로는 뭐 네. 상환 보증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이런 유사시에 뭐 즉각적으로 보증금을 회수를 하거나 네. 이제 이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힘들잖아요. 거죠. 왜냐하면 뭐 주변에 뭐 이사도 해보셨겠지만 네. 다들 뭔가 시기라든지 이런 게 잘 타이밍이 잘 적절하게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뭔가 자금적인 여유가 안 돼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일부러 못 하거나 딜레이가 되거나 하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시려면 상환 보증과 이제 반환 보증 같이 이렇게 다 대응을 하시는 게 네. 더 이제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네. 미리 이제 이사갈 집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돈을 안 주면은 양쪽 다 이게 어긋나 버리는 네, 거니까.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쵸? 그래서 어떤 주변에 사례가 있었냐면 네. 안 친한 이제 언니 동생의 사례였는데 친한 언니 네, 동생이요? 너무 네. 지금 추운 날씨에 네. 그 아직까지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여름 가까이거든요, 내년. 네. 근데 그 집 들어오시는 분이 이제 그 보증금을 줘야지 네. 이사를 이제 이제 세입자분이 그 임대인 분이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추운 날씨 이렇게 이사를 막 억지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요즘에도 되게 많이 아이고.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네.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주변에서도 이게 네. 많다 보니까 워낙에 많은 사례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나도 꼭 이 장치를 해놔야 되겠다, 이 방송 보시면서 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두 번째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열어볼까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대출 신청 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자. 네, 이런 안심대출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의사님. 네네. 네, 이것도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먼저 볼게요. 네, 주부 B 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1년 전에 계약 시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1년 후에 계약이 이제 종료가 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문의했지만 보증료가 부담이 되셨네요. 너무 컸나 봐요. 네. 그러던 찰나에 옆집의 C씨로부터 A씨가 1년 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 반환 보증 기능이 있는 안심대출 상품을 신청했다면 상환 플러스 반환 보증을 저렴한 이 보증료로 동시에 가입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도 이제 뒤늦게 네. 조금 아쉬워한 사례시네요. 네. 그렇죠. 뭔가 이제 다들 정보를 알고 미리 대응을 했다면 다 챙기실 수 있었던 부분인데 네. 사실 이런 포인트는 이제 이런 정보를 알고 대응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 사례를 통해서 이제 교훈은 이 바로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굵은 글씨인데요. 네. 은행에서 이 판매하는 대부분의 전세자금 대출은 이 아래의 세 개의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택금융공사, 이 HF고요.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SGI 이렇게 세 군데서 이렇게 보증을 해주고 해주는군요. 있는데요. 네. 실제로 모든 대출에 이 상환보증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반환보증은 이 중간에 있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첫 번째 사례에서도 상환보증은 다들 이제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네. 나 보증 있어라고 했는데 그거 자체가 반환보증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허그죠, 허그로 네, 안아주세요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실제로 그렇게 이제 대출 신청 시에 반환보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세입자분들, 그러니까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이제 편리한 거죠.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이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네, 이 세 네. 군데에서 다 보증을 하지만 네. 대부분 보시면 뭐 SGI나 이런 데서 서울보증보험에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네. 반환보증까지 하실 거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허그 기억하세요. 허그를 네. 꼭 기억하시면 네.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단 상품별로 주택 보유 요건이라든지 전세 보증금 요건이나 은행 대출 한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요건 충족 여부를 좀 자세하게 그것도 살펴봐야 체크하셔야 될 되는데요. 것 같고. 일단 네, 네. 여기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져 있는데 일단은 그 중간에 이제 나와 있는 허그 쪽에서 나와 있는 게 지금 잘 해당이 많이 되니까 여기 보시면 상환 플러스 반환 보증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차이점이 있네요. 네, 딱 보증, 유일하게. 네, 보증 같이 내용이 되는. 네, 같이 되는이라는 네.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동일한데 일단 가입자가 은행별로 상이하는데 저기는 이제 은행에서 한다라고 은행에서 하는 거는 은행에서 한다라는 거 이런 아, 걸로 좀 네네.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체가 어딘지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좀 관심 있게 보시거나 어디서 어느 기관에서 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도 금액이 꽤 차이가 있네요. 네, 굉장히 보니까. 차이가 좀 네.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이제 지켜보시면서 네.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볼게 전세 보증금이 2억이고 그 중에 이제 대출금이 1억 6천인 아파트 이 뒤에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사례를 다음 자료 볼까요? 네, 다음 자료 한번 보면요. 네. 전세 보증금이 예를 들면 2억이고 네. 그리고 대출금이 1억 6천인 아파트를 가정했을 때 주택 이제 금융공사의 보증 대출 그러니까 상환 보증과 전세자금 안심 대출이죠. 이 중간에 그 허그에서 얘기하는 상환과 반환 보증의 보증료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보증료가 HF에서 나오는 보증료 대출은 상환 보증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48만 원 이렇게 월에 2만 원 정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기 허그에서 나오는 거는 상환 플러스 아까 보증 여기까지. 반환 보증까지 네. 가능한 거니까 67만 2천 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사실 가격은 조금 더 조금. 부담은 올라가지만 월에 네. 8천 원 정도 차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전세금을 떼일 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저 정말 정도- 세배네피죠. 그쵸. 커피 네. 한 달에 2잔만 덜 드시면 되는 맞아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꼭 저런 걸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대 이 돈 아까워하시면 안 될 것 그럼요. 같아요. 네. 향후로 좀 대비하는 네, 네. 대비책이 될 거이기 때문에 네, 아까워하지 마시고 네, 꼭 금액 체크하시고 네, 허그를 기억을 해주시는 게 두 번째 체크 포인트에서 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체크해야 될 세 번째가 임대인에게 채권 양도에 관해서 사전에 충분히 좀 설명을 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네, 세 번째는 조금 역시 또 사례를 통해서 쉽게 저희가 한번 풀어가 볼게요. 네. 지금 기사님께서 네. 읽어주시겠어요? 네네. DC는 이제 전세 계약 만료 후에 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반환 보증이 있는 전세 자금 안심 대출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은행에서는 채권 양도 사전 동의를 위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전에 말도 없었고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데 해줄 이유가 없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DC는 이제 네. 와서 집주인을 설득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대출 진행은 안 되고 있어서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사전 동의를 이제 받아야 되네요. 집주인에게 반드시. 네.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네, 못 해주겠다. 그렇죠. 예. 사실 부동산 이쪽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애매한 게 예를 네. 들면 나중에 뭐 월세 그런 거 있잖아요. 임차인과 그 임대인 사이에서의 미묘한 그런 갈등들 나중에 그 소득공제 이런 거 신청할 때도 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전에 얘기 안 하고 집 나가고 나서 나중에 신청해버리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임대인이 되게 곤란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네. 사실 임대인이라고 다들 매월 월세 따박따박 받는 막 불로소득이 들어온다고 다들 부러워하겠지만 사실 주변에서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골치 마냥 아프시는 분들 그렇지 많잖아요. 않거든요. 뭐 네. 재반 비용이나 그런 스트레스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여기 나온 것처럼 허그의 안심 대출 그리고 SGI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신청 시에 보증기관은 이 채권 보전을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세입자로부터 양도를 받는데요. 이 부분이 이 사례에서는 체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집주인과 잘 이 컨택을 해서 네, 이것도 해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은 뭐 손쓸 또 방도가 없을 것 같아서 또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서 이제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게 전세 계약 만료 시에 세입자가 그 임대인이죠, 즉 집주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 이제 반환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자체가 보증 사고가 만약에 발생을 네. 했을 때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이제 우선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입자와 맺는 계약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 소유권하고는 전혀 무관한. 무관하기 때문에 네. 사전에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근데 많이 해주나요, 이거를? 실제로? 그래서 사실 이제 집주인분들께서? 이 부분이 네. 키포인트인 게 임대인의 그 부동산 소유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없이, 네. 아까 이제 차라리 이거를 미리 사실 모든 건 그런데 미리 얘기하고 양해를 구하면은 오해가 안 생기고 이해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유권에 영향이 안 끼치고 법적으로 이러니까 좀 해주세요라고 사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서 교섭을 할 수 있는데 얘기 안 하고 그냥 나중에 발생한 다음에 이해하면은 아까 그 집주인처럼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 해줄 이유가 굳이.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네. 뭔가 발생한 다음에 갑자기 해달라 그러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네. 이게 왠지 집주인 입장에서는 유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가 타이밍을 사전에 그러니까 사후보다는 꼭, 맞아요. 사전으로 한다는 게 이번에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집주인은 이게 또 교섭을 하실 때 전세 계약 종료 시에 세입자가 아니라 그 은행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만 하면 네. 이 채권 양도 계약은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네,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임대인에게 별도로 이제 안내를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다만 일부 임대인들은 이를 이제 근저당 설정처럼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를 할 되게 수가 오해를 있으니까. 하거나 이제 꺼름직하잖아요. 사실 이거를 잘 해주려고 할까요? 사실 딱 처음 잘 모르고 들으면은 거부 반응이 사실 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자신의 그 부동산 소유권에 굉장히 불이익이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임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네.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전화가 갈 수 있으니까 잘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사실 뭐 바카스 한 병 이렇게 주시거나 네. 저는 진짜 이게 부동산 쪽은 정말 재밌는 게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제 주변에서는 정말 넉살 좋게 막 집주인 분들한테 뭔가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10몇 년 동안 월세 한 번 안 올리고 뭐 와, 전세 능력이네요, 그것도. 근데 네. 그것도 결국 사람이 그거 하는 거라서 뭐 네. 집주인분이 뭐 원래 부자셔가지고 한 번도 전세금을 올린 적이 없어 아니면 뭐 월세도 계속 동결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런 센스가 있으셔서 막 이제 뭐 명절 때나 이럴 때마다 집주인분이나 건물주분들한테 막 챙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사실 어떻게 보면 매년 많이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한 번에 본인의 그런 걸로. 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특히나 그런 기술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네, 그래서 비타땡땡 사실 뭐 그런 비타땡땡. 거 얼마나 합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정말 마음인 그 거잖아요. 7,000원, 만 원으로 네. 한 1년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네, 줄일 아낄 수 수 있는 일단은 그런 게 바로 특히 저는 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맞아요. 사람과의 또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세의 그런 거죠. 네. 맞아요. 네. 그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네. 중요한
중요한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된다. 여기서 네. 또 이런 저희가 유추를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럼요. 네, 평소에 오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팁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래서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집이나 건물 없는 사람은 서로 살겠다라고 살겠네. 하지만 네.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그 집주인이나 건물주분들이랑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되게 그런 악덕인 경우도 많겠지만 네. 아닌데 서로 잘 먼저 이제 풀 수 있는 경우인데도 뭔가 먼저 이렇게 오해를 생기게 한 다음에 잘 못 풀거나 그러면 사실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에 관련해서는 좀 그런 걸로 처음부터 좋은 관계를 쌓으면은 잘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 정말 또 중요한 부분에 저희가 네.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부동산에 해당하는 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그쵸, 네. 네, 모든 처세술이죠. 생활 전반에 네, 네, 해당하는 꿀팁으로 네. 정리하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체크 포인트 궁금하시죠?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미 전셋집에 살고 있어도 반환 보증만 별도로 가입이 가능하다? 네. 네, 이런 좀 얘기를 또 해주고 계신데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바로 볼까요? 이찬님? 네.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반환 보증을 최근에 이제 그런 역전세난이나 뭐 깡통 전세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들이나 가입 금액이 늘고 있다라는 게 아까 이제 두 배나 키포인트였는데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네. 살고 있는데 우리 추가로 가입할 수 있어? 아니면 신규로만 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미 살고 있어도 가능하다? 네, 이제 예. 그게 포인트고요. 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출 신청 시에 네. 전세자금 안심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세입자 혹은 대출을 받지 않는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반환 보증만 별도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난 무조건 안 되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되겠어요. 네네. 이미 지났기 때문에 안 되겠지. 이게 아니네요. 네, 일단은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네. 일단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저희가 꿀팁 두 번째에서는 대출 상품 안에서는 세 군데 이제 보증 쪽에서는 전세 자금 대출 관련해서는 허그에서만 해줬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별도로 판매를 할 때는 허그와 SGI에서 따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곳에서. 네, 예. 그래서 일단 허그에서 먼저 보시면 상품명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네. SGI에서는 전세보증금 신용보험이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조금 나와 있는데 다르네요. 네, 저게 그 네. 반환 보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세보증금 요건도 사실 좀 다른 게 SGI는 제한이 없습니다. 네, 아파트 예, 경우에. 가격이. 네. 수도권은 뭐 이제 그 허그 같은 경우는 7억 원 이하, 뭐 지방은 5억 원 이하, 그리고 아파트 외에는 뭐 10억 원 이하 이런 식으로 SGI 쪽이 좀 조건이나 이런 거는 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뭐 가입 기한이라든지 뭐 보증 요율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근데 좀 보시면 현저하게 다른 게 허그 쪽이 보증 요율이 훨씬 낮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가입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SGI가 조금 더 폭넓지만 그만큼 보증료율은 훨씬 더 이제 거의 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또 차이가 생겨나네요. 네. 마지막에 그 포인트네요. 그쵸, 네. 네. 보증률이. 네. 네. 그래서 내가 그 여건에 따라서 이것도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허그인지 SGI인지. 네. 네. 그래서 사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허그 같은 경우는요, 전세자금 안심대출과 마찬가지로 약간 사회적인 배려계층한테 좀 할인이 적용이 되고요. 또 별도로. 네, 예. SGI 같은 경우는 이 LTV 비율이라든지 채권 양도 약정 같은 그런 거를 통해서 좀 할인을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보증 요율인 거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그런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상이하게 적용이 되니까 네. 꼭 확인을 하시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 이제 이 반환 보증을 가입을 하시려면은 전세자금 안심 대출과는 달리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살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여기 집 내가 보증금 못 받을 것 같은데 반환 보증 가입할게요라고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만약에 가입해버리면은 네. 유쾌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네. 동의가 필요 이제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사전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예. 네, 처음에 이제 안심 대출 할 때는 사전 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추가로 할 때는 그 사전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최근에 아마 올해가 작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가입 건수가 늘었던 게 전세로 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가입을
가입을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유추가 또 되네요. 네, 임대인에게 오히려 이제 채권 양도 통지로 사후 통보가 되는 식으로 된다고 그냥 보시면 통보만 됩니다. 가는 거예요? 네. 그래도 기분 안 상하시려면 미리 얘기는 그렇죠. 기뜸을 얘기해 주시는 게 해드리는 좋죠. 왜냐면 네. 이거 뭐냐고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네. 하지만 또 이제 좀 주의하실 게 단독 가구나 이제 단독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경우에는 다른 세대의 전세 보증금 총액을 확인을 위해서 임대인의 사전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그 안심 대출을 미리 받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살고 계실 때 반환 보증을 가입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임대인의 사전 그 동의가 네.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네, 알겠습니다. 요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뭐가 맞는지 그쵸? 요거를 취사 네. 선택하셔가지고 역시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 계셔도 살고 계셔도 충분히 가능한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 것 같다고 유추도 해주셨는데 네. 잘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5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그 전에 뭐 또 봐야 되나요? 네. 네. 세입자가 알아야 될 체크 포인트. 네. 5번째. 5번째 계약 종료 후 열렸군요. 네. 1개월 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다면 한 달 내에 보증기관의 이행 청구가 가능하네요. 사건이 발생이 된 이후에 1개월 안에 받지 못했다면 이것도 사후 처리가 또 가능한 거네요. 네네. 네네. 이 부분을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부분 이제 관련해서도 이제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입자가, 네. 실제로 이제 반환 보증 가입자가 그러니까 세입자죠. 그러니까 전세 계약 종료 후에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마친 후에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게 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 계약이 끝난 후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면서 임차 이제 주택 소유재지에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는 법원이군요, 기관이 이거는. 네네. 네, 그런 부분 관련해서 대응을 하는 건데 네. 실제로 이제 보증기관은 이행 청구 접수 후에 1개월 안에 심사를 통해서 전세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게 하고요. 전액 다요? 네. 이때 이제 그 세입자는 명도 이제 집을 비워줘야 되는 거죠. 네. 를 완료를 해야 보증금을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또 있어요? 집을 일단 다 비워줘야 하네요. 여기 이제 캐릭터 나온 것처럼 저 네. 전세 계약 종료된 지 한 달 넘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이행 청구를 접수를 하게 되면은 네. 거기에 이제 집을 다 비워줘야지 네, 보증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네. 사실 저희가 계속 뭐 상황이 조금 악화되면서 얘를 조금 저희가 체크 포인트를 네. 드린 것 같은데 다 뭔가 방법이 있긴 있네요. 그렇죠? 그쵸. 막다른 길로 간 것 같아도 네. 꼭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네. 알아보셔야 되겠어요. 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분명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진짜 아는 만큼 버는 것 같고 또 네. 그렇죠. 줄일 수 아낄 수 있는 것 있죠. 같고 네. 지출도 막을 수 있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사실 부동산이 어렵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상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피해를 당하고 억울해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랑 함께 또 이제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 알아보셨으니까요. 이제 이거를 실생활에 적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굉장히 체감하시는 알고 싶으셨던 주제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좀 꿀팁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이사님? 네. 사실 일단은 뭐 이런 깡통 전세를 이런 것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이제 반환 보증에 대해서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네. 그 전에 사실 깡통 전세가 우려가 되는 집을 아예 이제 들어가지 않는, 구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긴 한데 그런 게 또 어렵잖아요. 근데 일단 깡통 전세를 좀 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네. 이런 융자가 없는 집을 구하는 게 확실한데 많지 또 않잖아요. 예, 최근에 근데. 또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 이제 금리가 많이 또 낮아졌을 때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집주인들이 많이 이제 갭 투자나 이런 걸 많이 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거의 주택 주담대와 이제 전세금 합한 금액이 뭐 80% 넘지 않으면 전세 계약을 하지
않는 게 뭐 상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꿀팁들도 이제 막 그때 깡통 전세를 피하는 법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아예 골치 아픈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게. 네, 그래서 아직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전세를 구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런 분들 관련해서 좀 더 그 고려를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전세 집을 네. 좀 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세가율이 80%가 넘고 융자 있는 집을 계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를 넘어도 또 이제 계약을 또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근저당도 잘 살펴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오. 사실 또 이를 위해서도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은 사실 뭐 실제로 뭐 부동산 통해서 거의 계약을 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은 다 필수로 떠 보시잖아요. 떼어보죠. 네. 네. 근데 이제 네. 물론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전세 계약 후에 그 해당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예, 그 날짜별로 이렇게 하는 건데 아. 또 이때 이제 집주인이 그동안 밀린 세금 없는지 뭐 이런 것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이제 좋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물론 이렇게 심사숙고하셔서 전세를 이렇게 마련해서 들어가셨겠지만 워낙 이렇게 전세가가 많이 또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불안이 떨고 계셔서 네. 이렇게 반환 보증까지도 가입자 수나 가입액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힘들어 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또 오늘 알려드린 그런 네. 꿀팁들 미리 알고 계시고 대응을 하시면 조금이라도 그런 이제 뭐 손해랑 이런 거 막으실 수 있으니까요. 당황스러움과, 네, 네. 당황하지 마시고 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사실 좀 129 대책이라든지 최근에 또 나왔던 것들로 좀 전세가나 뭐 이런 가격이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은 다들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이나 주변에서 보시는 거는 네. 부정적인 그 전망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호재가 자극이 돼서 시장을 좀 더 이제 그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이제 모든 거는 이제 뭐 모든 재화든 이런 가격은 수급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네. 공급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47만 호 이제 뭐 내년에 뭐 계속 35, 공급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계속 공급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안정화 대세를 흔들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은 좀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제가 이제 최근에 머니맨 나올 때마다 너무 긍정적인 얘기들보다는 좀 이런 네. 거에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뭐 리스크를 줄이는 법 이런 거 위주로 좀 말씀드려서 저도 되게 안타깝긴 한데요. 그래도 사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공부를 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또 네. 이제 자산 관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예, 꼭 이제 해당되는 내용으로 주변에서 누군가가 고민을 하고 있거나 네.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걸로 고민하고 보신 계셨다고 분들 하면은 계시니까. 예, 꼭 이제 네. 링크 공유해 주시면서 네, 네. 꼭 지키면서 소중한 네. 자산 지키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곧 저희 이제 끝나고 바로 유튜브 또 올라가니까 오늘 네. 영상이 유튜브 통해서도 저희 오늘 나눴던 대화들 중요한 내용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좀 해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리는데 뭐 주식이라든가 저희가 ETF라든가 많이 가상화폐라든가 다뤄드렸지만 워낙에 큰 자금이잖아요. 부동산 같은 그쵸. 경우는 네. 한 번 또 잘못 발을 디디거나 하면은 그거를 후퇴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체크를 잘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동산 관련된 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함께 오늘 또 좋은 내용 나눠주셔서요. 네, 이사님 저희 잘 들었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세가 하락 시를 좀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저희가 체크 포인트 5가지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매매도 많지가 않고요. 지금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실질적인 측면에서 집을 사야 되거나 아니면 전세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많은 고민들 안고 좀 출발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 잘 점검해 놓으신다면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오늘 나온 내용들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산관리편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은 보험편으로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